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소설적인 장치를 설정해서 주제를 도출해서 좋은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제를 도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방법으로 소설적인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소설적인 장치, 그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얼핏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 더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거나 우리 한국에서 오행을 얘기합니다. 사주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중매를 볼 때, 사주 단자를 작성할 때 오행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합니다. 오행은 불, 물, 나무, 쇠, 흙, 이 5가지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사행을 얘기합니다. 이 5가지 가운데서 물, 불, 흙은 같은데 나무와 새가 서양에는 없고 대신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물, 불, 공기, 흙. 나무는 물이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서양에서는 생각한 거예요. 프랑스 바슐라르라는 비평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불의 정신분석이라는 비평서가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현대의 문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전이죠. 또 그 사람의 저작 가운데 물과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평서가 모든 예술 작품을 사원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평 분석한 것이 저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원소를 표현하는가, 그리고 예술가들이 사원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원소를 활용한다기보다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것이 사원소를 기본으로 해서 예술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인 고전이어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필독서입니다. 불의 정신분석 속에 있는 책들을 볼 때 가령 시나 소설에서 기규법이나 은유법, 상징법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기호화되고 있습니다. 가령 대지는 어머니, 바다는 여성성, 섬은 남성성,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듯이 이 기호에 관계된 것은 지난 어떤 시간에 잠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우의 소설, 지난번에도 좀 인용을 했었어요.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라는 중편 소설이 소설적인 장치를 설명하는데 아주 귀중한 소설입니다. 그만큼 구성이 탄탄하게 되어 있고 주제를 아주 듬직하게 잘 도출해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은 대개 인간을 구원합니다. 가령 병들어 있다든지 불안해 있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이 안정과 평화를 찾게 하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먼저 이야기하자면 병들거나 외롭거나 불안해 있을 때 어머니의 품 같은, 가령 자궁을 아기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궁 속에서 헤엄치다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10달 동안 헤엄치다가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편안해집니다. 안식을 찾게 돼요. 그것을 이승우의 소설은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설적인 장치로서 뭘 이용했느냐 하면, 첫째는 늘 사람 죽으면 넣는 관이 있지요. 관, 그 다음에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쌀 넣는 뒤주, 그 다음에는 동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아기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기집을 표현하기 위해서 널과 뒤주와 동굴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혹은 사흘에 한 번씩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알몸이 되어서 거기서 몸을 담그고 그러고 있으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안식과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이승우의 소설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잠시 그 욕조 속에 들어가서 편안해지는 것은 어머니의 아기집 같은 그런 공간 속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은 인간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소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승우 소설가가 자기 소설을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해서 어떻게 풀어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뒤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널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읽어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뒤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손에 의해 벽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여서 술만 마시면은 나한테 위해를 가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다락 위로 올라가서 그 속에 있는 뒤주 속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으므로 나는 당황했다. 거긴 왜요? 거긴 왜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팔이라도 잡아 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 손 안 치워? 안 치워? 기철이 이놈, 이 위에 있지. 이놈이 애비가 왔는데도 안 내려오고 벽장에서 뭘 하는 거야? 쥐새끼처럼. 아버지는 술이 몹시 취한 것 같았고 화도 많이 난 것 같았다. 발음이 잘 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컸다. 퍽 소리가 나고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났다. 아마도 어머니는 방바닥에 나가 떨어진 것 같다. 이내 벽장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기척이 느껴졌다. 기철아 하고 어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다. 아버지에게 발각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었고 나는 알아들었다. 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다. 벽장 속에 숨어 있어야 하는 몇 시간 동안 이것저것 뒤적거렸으므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뒤주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 못 쓰는 물건들과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뒤주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뒤주 안은 좁았지만 그러나 몸을 웅크리고 앉아 맞춤하게 들어맞았다. 아버지가 벽장문을 열면서 한 차례 기우뚱거리지 않았다면 아마 들켰을 것이다. 아버지가 잠깐 지체하는 틈을 타서 나는 완벽하게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아버지는 벽장의 어둠 속에 서서 소리 질렀다. 기철이 이 새끼 어디 있어? 빨리 안 나와. 지 애미 닮아가지고 니놈까지 나를 무시한다. 그거지. 오냐 내 손에 한번 걸려봐라.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풀풀 날리는 먼지가 코를 통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목젖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걸 힘들게 참았다. 아버지는 벽장 속에 있는 물건들을 발길로 걷어찼다. 쾅쾅 소리가 나고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죽어라 죽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높고 갈라져서 거의 우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기 힘들었다. 뒤이어 웅얼웅얼 소리가 들렸지만 역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누운 채로 욕설을 뱉고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늘어놓더니 잠잠해졌다. 잠이 든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뒤주에서 나갈 기회를 엿보며 계속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처음엔 답답하던 뒤주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견딜만해졌고 나중에는 안락하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의 이완을 불러왔다. 나는 그 좁은 뒤주 안에서 잠이 들었다. 어머니는 벽장 안에 올라와서도 나를 찾지 못했다. 가만가만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뒤주 안에 들어있다는 걸 몰랐다. 그녀는 내가 손바닥만한 벽장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거라고 추측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날이면 나는 언제나 벽장 속으로 들어갔고 뒤주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뒤주 속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근육과 신경이 인상스럽게 느슨해지면서 기분 좋은 안락감이 찾아왔다. 그럴 때 나는 어김없이 잠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꿈도 없는 깊은 잠을 만나게 잤다. 아버지와 상관없이도 벽장에 들어갔다. 낮에도 뒤주 속에 들어갔다. 뒤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자기가 만든 다리가 달린 한 면이 터진 그 직육면, 아니 오면체 안에 들어가 보냈다. 밖에 있을 때는 불쑥불쑥 치밀던 우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눈 녹듯이 사그라들었다. 밖에 있을 때는 살 희망이 생기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안에 들어가야 했다. 대개는 잠을 잤지만 책을 읽기도 했다. 나중에는 비스킷이나 빵을 먹기도 했고 맥주나 커피를 마실 수도 있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 인간은 그 안에 누운 채 일기도 썼다. 그 좁은 공간에 하나씩 물건이 쌓여갔다. 일기장과 연필이 들어오고 여러 종류의 필기구가 들어오고 책이 들어오고 안경이 들어오고 과자 그릇이 들어오고 자석을 이용한 바둑판이 들어왔다. 그는 그 안에서 바둑도 두었다. 가능한 한 그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 그의 세계는 그가 들어간 누운 널의 크기만큼 작아졌다. 그렇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에 그는 아버지와 상관없이도 벽장 안에 들어갔었다. 낮에도 뒤주 속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그때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었다. 아내와 딸은 되도록이면 그의 방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널 속에 들어가 누운 채 모든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와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곤욕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를 이해하고자 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금방 읽은 그 대목은 널 속에 들어가서 뒤 속에 들어가 숨었던 거기서 잠을 잤던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널 관아 알죠? 이승우의 중편소설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해서 끌어온 겁니다.
이 위에 첫째 이야기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입구가 좁은 동굴에 들어가 편안하게 누웠다는 것인데 그것은 동굴이다. 그 동굴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이야기는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술 취한 포악한 아버지가 붙잡으려고 오자 뒤주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뒤주이다. 셋째 이야기는 목수일을 배우면서 맨 먼저 만든 널 속에 들어가 누우면 편안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널이다. 여기서 동굴과 뒤주와 널은 자궁을 상징하고 그 자궁은 알 수 없는 힘으로써 주인공을 거듭나게 했다. 말하자면 안식하고 편안하게 했고 자꾸 불안해지는 그 병을 치유해줬다. 불안해서 늘 고독해지고 떨고 그러면 빼빼 마른데 여기 들어가서 누워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안식을 찾고 평화를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소설적인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했죠. 그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이승우가 소설 속에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소설적인 장치를 뭘 동원했느냐 하면은 첫째 널, 그 다음에는 뒤주, 그 다음에는 동굴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 분위기, 거기 가서 누우면 편안해지는 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인간 구원의 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소설적인 장치를 이와 같이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설적인 장치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소설을 쓸 때 이와 같이 기호로 되어 있는 이 소설적인 장치를 활용하면 주제를 도출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파악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